하나씩 봐드릴게요. 서시님께서 제가 법인을 설립해서 블루카드를 진행하는 것과 기존 스타트업에 취업해서 블루카드를 진행할 때 제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제 생각에 직접 설립해서 운영을 하려면은 내가 회계사도 고용하고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변호사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 신규 설립된 법인은 매달 부가세 신고를 분기별도 아니고 매달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즉 운영비, 매출이 없어도 그거 신고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이 설립해 놓은 그런 스타트업 회사, 엄브렐러 컴퍼니에 취업을 해가지고 블루카드 받는 방법을 저희가 통상 한 2.5년에 3억 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려면은 최소 15%에서 20%, 어쩌면은 30%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여튼 그거의 운영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꽤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매달, 처음 1년은 매달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 분기별 한 부가세 신고하는 것도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제대로 신고 못 해가지고 다시 또 뭐 빠꾸 받고 뭐 난리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심지어 매달 해야 된다. 초기 설립 법인은.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그 독일에서 직접 어떤 비즈니스를,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돈이 좀 들고 노력이 들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만약에 나는 그냥 일단 영주권 받는 게 1차 목표다, 그 다음에 뭐 할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할 경우에는 스타트업에 내가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일자리 만들어서 블루카드 받고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루카스 모노지니 님께서 라이브 챗으로 추가 질문 가능한가요? 예, 한번 뭐 간단하게 올려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봐드릴게요. 수리수리님, 혹시 포르투갈도 룩셈부르크처럼 시민수당이나 육아수당 같은 지원이 있나요? 예, 있어요. 있는데 작아요. 예를 들어서 차일드 얼라운스 뭐 이런 게, 독일은 지금 월 250유로 아이 하나당, 룩셈부르크는 최소 330유로 이상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포르투갈은 그게 훨씬 작을 거예요. 예, 62유로. 애 2명 있는 집에. 룩셈부르크의 5분의 1이란 말이에요. 5분의 1도 안 되죠.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어마운트. 아주 애가 3살 될 때까지는 꽤 많이 줘요. 한 6살, 6살인가? 6살 될 때까지는 72유로로 낮춰지고, 그 이후에도 72유로 정도예요. 근데 룩셈부르크의 그 차일드 얼라운스, 이게 2016년 자료고 최근 자료는 330유로인가 주거든요. 저희는 1000유로를 넘게 받아요. 5살까지는 300유로, 299.86. 11살까지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22유로를 더 줘서 322점 몇 유로. 12살부터는 거기다가 또 50유로를 추가해서 356유로.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 집이 애 3명에 330유로, 340유로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1030몇 유로 이 정도가 따박따박 꽂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킨더겔트라고 하죠. 예, 250유로 정도씩 나와요. 예, 250유로. 이건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250유로씩 나오고, 그다음에 그 킨더겔트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독일에서 아이들이 많은 집인데 고소득자다, 그러면은 소득공제, 세금공제 이게 또 커져요.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되게 이제 독일에서 세금이 많다 이런 썰들이 많잖아요. 싱글이면은 맞아요, 그 말이. 세금도 많이 내고 그 사대보험도 많이 내는데, 다자녀인 가구가 킨더겔트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 혜택도 추가로 더 받아요. 그거는 계산이 가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차일드 텍스 베네핏이라고 그러던가, 월 텍스 베네핏 이런 게 있어요, 별도로. 킨더겔트 이외에. 이게 텍스 얼라원스? 예, 여기 보면은 나오네요. 텍스 프리 차일드 얼라원스가 이거 이렇게 되는 건가? 세금에서 이게 계산이 빠져요. 세금을 덜 내는 식으로. 그래서 그 자녀가 한 둘 이상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내는 세금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은 편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원범 님이 캐나다 케어기버 이민이 BC주 영주권 얻기가 비교적 쉽다고 하는데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 카테고리가 존재하기는 해요.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게 영주권으로 가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몇 명이나 승인이 되느냐 찾아보면은 자료가 잘 안 나와요. 실제로 몇 명이 승인을 받았는지 잘 안 나와요. 제가 맨날 찾아보는데 근거가 없어요. 실제로 이걸로 영주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아예 없는 거는 아닌데 몇 명이나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뜻 권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케어기버가 뭐냐면은 간병인 같은 거거든요. 막말로 치매 노인네 똥기저귀 갈아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몇 년을 해야지 영주권을 받는 건가 뭐 그래요. 요 내용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과연 실제로 몇 명이나 영주권을 받았는지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이거 해볼 만한 건지 어떤 건지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케어기버로 영주권까지 정말 받았다라는 사람들을 그렇게 제가 뭐 이걸로 뭐 한 몇천 명 받았다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찾아보면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케어 그란트 넘버 2023 기록이 없으면 2020년 거라도 이게 지금 캐나다 통계청 자료인데 이게 한 2017년 19년 그때는 좀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걸로 영주권 받았다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하여튼 연봉도 짜고 대신에 연봉도 짜고 뭐 한 2, 3년 고생하면은 그래도 영주권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는 뭐 될 수만 있으면은 한번 뭐 도전해 볼 만 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주 뭐 유쾌한 직업은 아니다. 유쾌한 직업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간병인 구하기 힘들잖아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간병인을 구하기 힘든 이유는 뭐죠? 대부분 이거 조선족 분들이 하시거든요.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병인. 그나마 여기 이제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문제는 클로즈 됐죠. Caring for Children Pilot Closed 중단됐어요.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Pilot Closed 중단됐어요. Interim Pathway for Caregivers Program 중단됐어요. Closed. Live-in Caregiver Program 역시 중단됐어요. 뭐 이런 그다음에 여기 Home Work Temporary 임시로 임시 비자는 주겠다라는 거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리고 Child Care Provider Pilot 그러니까는 뭐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프로그램, 홈 서포트 워커 파일럿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는 보겠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임시로는 파일럿이 아니고 계속 영주권은 안 주겠지만 와서 똥기저귀는 갈아라 하는 프로그램은 있어요. 영원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기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살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 파일럿들은 중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거를 믿고 캐나다에 갔다가 영주권까지 성공적으로 받은 사람이 몇 명이 시도해서 몇 명이 성공했는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여기에 내 인생을 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신님, 한국에서는 연간 약 1억 원 정도를 배당으로 받는다고 할 때 미국 주식 투자에서 배당을 받으면 금종세를 내야 하는데 룩셈부르크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에서 받은 배당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나요? 그러니까 미국 디비던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22%인가 20 몇 프로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세금 떼는 게 있어요. Tax in 룩셈부르크. 위도울 텍스가 15%, non resident. 이거는 미국에 내는 세금이에요. 15% 기본적으로 내고 여기 보면은 배당 소득은 면제가 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디비던 인컴이 면제가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개개인의 상황 조건에 맞춰서 설명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무슨 뭐 양도소득세라던가 무슨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세무사나 회계사하고 상담을 받아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때에 정확하게 이그젬션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상황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룩셈부르크의 세무사나 회계사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통상 미국 주식 그 배당 소득은 미국에다가 세금을 기본적으로 한 번 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룩셈부르크에서 세금을 또 내지는 않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돼가지고 뭐 다 같이 세금을 또 계산하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룩셈부르크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글로벌 텍스 가이드. 이건 내가 직접 하는 거고 패시브 인컴. 그러니까 룩셈부르크에 사는 여기 보면은 그 룩셈부르크하고 미국 간에 텍스 트리티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그젬션을 받을 수가 있는 걸로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고 어떤 변수들에 따라서 뭐 감소된 텍스 레이스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면제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제가 막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쉽지는 않네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거는 전문적인 세무사나 회계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칙제이님, 아이 교육을 위해 해외 거주 계획이 있는데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독일보다는 영어를 더 사용하는 룩셈부르크에서의 생활이 더 편리한가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그냥 제너럴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답을 드리면은 예스예요. 왜냐면은 독일에는 그 어디 콜센터에 전화해서 그 담당자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독일어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다시 전화 달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독일의 콜센터 같은데 어디 뭐 은행이든 뭐 핸드폰 가게든 뭐 어디든 전화를 하면은 법적으로 영어로 의사소통은 되지만 이게 법적인 효력은 없으니까 독일어 가능한 사람 다시 데리고 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청이라든가 관청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룩셈부르크는 문서 자체를 공무원들이 영어 문서도 받아주고 어디 콜센터 전화하면은 뭐 영어는 몇 번, 불어는 몇 번, 독일어는 몇 번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가지고 영어로 업무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룩셈부르크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독일보다는 룩셈부르크가 조금 더 편할 것이다. 독일 혹은 룩셈부르크에서 거주하다가 생활이 맞지 않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비율을 계산할 정도로 명확한 통계가 있지는 않아요. 명확한 통계가 있지는 않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실 이거 통계로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내가 얼마나 국제화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는 외국에서의 어떤 불편한 생활?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국밥을 먹지 않으면은 입안에 가시가 돋쳐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매일매일 설렁탕 혹은 뭐 순대국밥, 돼지국밥, 육개장 이거를 안 먹으면은 못 사는 사람은 독일이 됐건 룩셈부르크가 됐건 다른 나라에서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의 어디 LA라던가 시드니라던가 뭐 이런 데는 국밥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파리만 가도 돼지국밥집, 순대국밥집이 있어요. 뭐 프랑크푸르트나 이런 데만 가도. 그래서 그런 데 가서라도 먹으면 되는데 룩셈부르크에서 그런 국밥을 먹을 때는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국밥을 꼭 먹고 싶다. 그러면 뭐 닭곰탕 집에서 닭다리로 닭곰탕 끓여가지고 먹는 거 가능해요.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혹은 독일에 있는 반찬 가게에다가 육개장 무슨 뭐 이런 거를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독일 내에서도 뭐 육개장 뭐 이런 거 시켜 먹을 수 있는 반찬 가게들이 있어요. 뭐 냉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자로 보내주거든요. 가격이 뭐 아주 저렴하지는 않은데 또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독일이나 룩셈부르크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계로 어느 정도 돌아간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거는 개개인의 그 조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아이 한 명일 경우 룩셈부르크와 독일 중 어느 것을 더 추천하실까요?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똑같은데 이 정답이 없어요. 알려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칙제이님은 가급적이면은 그 저희 네이버 카페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이,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능력, 뭐 우리 집에 자금이 얼마나 있고 가용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고 아이가 몇 살이고 어떤 커리어를 원하고 엄마나 아빠는 뭐 어떤 미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조금 알려주시면은 요 경우는 독일이 더 낫겠습니다. 요 경우에는 룩셈부르크가 나을 듯 하네요.
아니면 차라리 미국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 막 어떤 그 방향을 잡아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바나나님, 제일 마지막 상담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해외 바이오 대학원 진학을 어느 나라로 잡는 게 가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일랜드에서 바이오 대학원 진학 후 취업도 어려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이오에서 어떤 과정이냐,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이나 무슨 뭐 산학연계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학교의 그 과정을 졸업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진로가 아일랜드에 충분하게 있느냐, 이걸 더 따져봐야 돼요. 그거는 요것만 가지고는 제가 판단해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리수리님, 다른 나라에서 시민권이나 EU 영주권을 받고 룩셈부르크로 옮겨갈 때는 그냥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EU 시민권의 장점이에요. 거꾸로 룩셈부르크 시민권이 있으면 내가 스위스를 가든 노르웨이를 가든 독일을 가든 자유롭게 거주, 취업, 사업, 학업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현진박님, 세미님께서 독일에서 아이 국제학교 다니는 중 영어 어학원 또는 학교 내 가능한 영어 프로그램이 있다면 병행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년 후 정도 공립학교로 옮기고 싶은데 공립학교 옮기기 전 독일어 학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어와 독일어를 함께 동시에 배우기엔 무리가 좀 있어서요. 영어를 마스터한 후 독일어 학습을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어른의 입장에서는 영어도 힘든데 독일어를 어떻게 배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희 막내는 지금 영어도 원어민급이지만은 독일어도 원어민급으로 다 이해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이런 게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키카라는 프로그램이 그 어린이 채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 막내는 여기 있는 거 보면서 막 낄낄거리고 신나게 재밌다고 막 웃으면서 그래요. 이런 거 여기 있는 거 다 보면서 당연히 영어로 된 뭐 넷플릭스든 뭐 디즈니 플러스든 다 보면서 재밌게 즐기고요. 그럼 걔는 무슨 뭐 영어하고 독일어를 특별하게 어디서 뭐 추가적으로 과외를 배웠느냐? 그냥 지금 공립학교 지금 3학년 2학기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3학년 1학기까지 다닌 거예요. 저희 막내는 유치원을 독일에서 다니긴 했는데 그때가 한창 코로나 때라 가지고 독일어를 못 배웠어요. 안타깝게도 제대로. 코로나 때문에 뭐 유치원을 가다 말다 뭐 폐쇄되다 말다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둘째가 사실 말이 굉장히 느렸어요. 막내라서 더 느린 것도 있고 하필 코로나라서 느린 것도 있고 집에서 또 엄마 아빠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첫째 둘째처럼 막 이렇게 뭐 책도 읽어주고 이걸 못했어요. 이제 애를 한 처음 첫째 키울 때 둘째 키울 때의 열정이 한 애가 한 세, 넷 늘어나면은 열정이 사라져요. 그냥 알아서 크든지 말든지 멋대로 되라 이렇게 되거든요. 다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한테 뭐 이렇게 신경을 쓴 게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독일어 공부를 시작한 게 룩셈부르크 와서 룩셈부르크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은 독일어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학교를 수업을 해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는 또 불어로 수업을 하고 특이해요. 룩셈부르크가. 그러니까 룩셈부르크는 그냥 로컬 학교가 국제학교급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동네 로컬 초등학교에서 독일어 1년 배우고 그다음에 2학년 때 국제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처음 배운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다시 또 독일어를 그 국제학교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는데 선생님이 언제 저를 불러가지고 애들 불러가지고 면담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독일어로 이렇게 뭐 책 읽어라 뭐 이렇게 선생님이 독일어 선생님이 독일어로 뭐 이렇게 시키면은 뭐 자기는 독일어로 얘기 안 할 거라고. 독일어 다 알아듣고 쓰는 거 보면은 딴 애들보다 잘하는데 자기는 독일어 말하는 게 또 그 국제학교 다니면서 독일어 실력이 조금 줄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얘가 독일어를 너무 안 한다고 이제 영어만 자꾸 계속 집중해서 쓰다 보니까 또 독일어를 멀리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키카 이런 거 보여주면서 병행을 시켰더니 또 금방 따라잡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엄마 아빠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은 아이들은 믿기지 않지만 영어 독일어를 동시에 따로 영어 독일어 한글을 다 따로 배워요. 그걸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영어를 마스터하고 독일어를 마스터 안 돼요, 영어.
3년 만에 영어가 마스터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영어도 늘고 독일어도 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이중언어 사립학교 다니다가 공립학교를 옮기면은 그 공립학교에서는 영어를 안 배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를 배워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은 정말 영어를 원어민급으로 해요. 독일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영어를 굉장히 이중언어급으로 다 구사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더 잘 가르쳐줘요. 듣기 말하기뿐만 아니라 쓰기 에세이 쓰는 것까지도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 어떤 학업에 대한 잠재력이 어른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수준이다. 저희 막내 볼 때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뭘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도 맨날 도대체 어디서 영어를 배웠는지 지 혼자 영어로 맨날 일기 쓰고 있고 독일어로도 뭐라고 막 쓰고 뭐 그림 그리고 뭐 하고 있고 집에서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딱히 없는데 그래서 그 물론 추가적으로 뭐 이런 TV도 좀 보여주고 뭐 또 소파 튜터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그 온라인 과외 사이트라고 할까? 뭐 한국으로 치면 뭐 메가스터디쯤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독일로 선택을 하면은 뭐 이렇게 학년별로 뭐가 나와요. 뭐 1학년부터 13학년까지 뭐 보자. 그러면은 과목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영어 과목도 있고 저먼 과목도 있고 이게 지금 독일어 사이트란 말이에요. 30일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 아이들한테 한번 트라이 시켜보세요. 뭐 스페니시도 있고 프렌치도 있고 심지어. 이거를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뭐 라틴, 스페니시, 프렌치를 배운다니까요. 어이없게. 그래서 뭐 수학 이게 독일도 국영수예요. 결국에는 요 세 과목이 제일 중요해요. 수학, 독일어, 영어. 그래서 일반 공립 김나지움에서도 영어 엄청 많이 배워요. 그래서 어떤 김나지움은 아예 졸업할 때 IB 디플로마까지 아비투어 IB 디플로마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중언어 사립학교 다니다가 그런 IB 디플로마까지 하는 독일 공립 김나지움을 가면은 훨씬 좋죠. 더군다나 거기 기숙사가 딸려 있어가지고 얘가 뭐 학기 중에는 기숙사 들어가 있고 방학 동안에는 뭐 나온다. 그러면은 독일어 영어가 더 빨리 늘죠. 특히 독일어가 더 빨리 늘겠죠. 원어민으로 독일 아이들이랑 24시간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공립학교로의 전환 계획을 길게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요, 3년 정도 다니고 공립학교로 옮기는 거 괜찮은 계획이에요. 네. 그다음에 칙제이님, 룩셈부르크에서 블루카드로 영주권 받으려면 대략 얼마 정도의 금액이 드나요? 그냥 넉넉하게 한 10억 예산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블루카드 5년 유지하고 시민권 전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금액은 해외에서 매달 나눠내는 금액인지 처음부터 준비해야 되는 금액인지 한꺼번에 그 돈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해외에서 매달 분납해서 송금하고 월급, 세금, 사대보험, 행정비용 쓰고 없어지고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대부분 생활비를 받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텍스 캘큘레이터 4인 가족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4인 가족으로 지금 블루카드를 받으려면은 제가 정확치는 않은데 7천 한 500유로가 최소 연봉이 돼야 될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패밀리 시츄에이션이 뭐 결혼을 했고 자녀가 하우스홀드에 있고 텍스 레이트 매뉴얼이 아니다. 그냥 요즘 그렇게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요 정도를 실수령 할 수 있나 그래요. 이게 세전 월급이에요. 근데 송금이 이거보다 더 돼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요것만 하면은 여기다가 그 자녀가 2명이면은 양육수당을 한 660 평균적으로 한 660유로 더 받거든요. 근데 요게 끝은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내가 자금을 더 내야 되나 뭐 그럴 거예요. 연봉이 7,500유로가 아니라 뭐 7,000유로쯤 됐었던가. 그러니까 여기 4대 보험을 고용주가 한 번 더 부담해야 되고 기타 행정비용 뭐 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내가 돌려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4대 보험, 고용주 4대 보험, 세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매달 발생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리수리님 지금부터 준비해도 올해 9월에 아이가 룩셈부르크 국제학교 입학이 가능할까요? 지금 서두르면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잠깐만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시내 쪽에 있는 학교 하나 지금 어떤지 접수 마감이 언젠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3월 말까지 접수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어드미션이 어딨냐? 끝났네요.
our registration period가 3월 1일에 시작해서 내일 끝나요. 내일 끝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류 준비해가지고 가능할 것 같지 않고 다른 학교 한번 볼까요? 여기 바로 링크가 있었는데, 예, 내일 끝나요. 서류가 내일 끝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내일 급하게 일단 어플리케이션 폼이라도 쓰고 조금 부족한 서류 나중에 추가로 더 붙이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시간이 빠듯하네요. 조금 늦었네요. 대신에 이제 이런 학교 못 가면은 사립학교를 가야 돼요. 뭐 세인트조지 같은데. 근데 학비가 좀 있기는 있는데 여기는 조금 늦게까지 받아요. 학비를 내는 학교니까. 영국 A레벨 하는 학교인데 뭐 괜찮은 학교거든요, 여기도. 이런 학교를 1년 다니다가 공립으로 옮기는 계획이 조금 더 현실적일 듯 싶어요. 네, 초기 세팅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하여튼 최초 블루카드부터 영주권 혹은 시민권 받는 데까지 한 5.5년 이 정도 걸린다 생각을 하면은 그 5.5년 동안 매달 뭐 한 1,200만 원, 1,200~300만 원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갈 것이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내가 생활비나 양육비 무슨 뭐 이런 걸로 다시 돌려받아서 쓸 수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매달 1,몇백만 원씩 5.5년 동안 깨질 것이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공립학교 바로 못 가는 경우에는 뭐 이런 사립학교를 좀 들렀다가 1년 학비를 내고라도 사립학교를 다니고 옮기는 방법. 그러면 이거 세금 공제도 되고 뭐 그래요. 소득 공제, 사립학교 비용이 그 내가 낸 세금에서 또 공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약간 뭐 세금 세테크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는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라이브 방송